다른 과목들은 막 휴강도 하고 그러죠. 공법 30일 날 휴강해버려요. 자, 지금 우리가 인문서 가지고 배우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공법이, 자, 우리 지금 11월, 12월 입문과정 하는 거 있죠. 자, 그거에 2배 공부할 게 1, 2월 달이 돼요. 2배. 11월, 12월 배웠던 거에 2배로 늘어납니다. 1, 2월 달에. 그 다음에 1, 2월 달에 배운 거에 2배로 늘어나는 게 3, 4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 4월 달에 배운 거에 1.5배로 늘어나는 게 5, 6월입니다. 그래서 5, 6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공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넓혀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요. 7월 이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가 되죠. 이제 다시 핵심 압축시켜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입문서만 볼 때는 공법이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양이 많다 이런 거 별로 느낄 수가 없죠. 느껴요? 예, 잘 느끼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공법이 지금 우리가 요만큼 하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요만큼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거 쉬고 싶고 막 그래도 그게 안 돼요. 이 공법은 기본적으로 9주 정도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 2월 달 가면은 이제 오전에 우리 지금 3시간씩 하죠. 3시간씩 수업하는데도 아우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11월 달에 3시간 수업 들을 때는 막 엉덩이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3시간 듣는 거는 좀 적응이 됐죠. 안 됐나 봐요.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1, 2월 달부터는 민법, 개론, 공법 이 세 과목은 4시간 수업으로 가요. 4시간. 4시간씩 수업해갖고 한 9주 정도. 그래서 36강 이 정도 해야 국토법부터 농지법까지 쫙 훑어볼 수 있을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겁을 드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만큼 내용이 많은 거니까 하여튼 이런 이제 우리 공법도 휴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휴강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내년도에 보면은 빨간 날 있죠. 뭐 공휴일 그런 날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어요. 예. 무조건 수업입니다. 이게 공법은 연중무휴라 그래요. 연중무휴. 무조건 수업합니다. 예. 그래서 쉬는 날이 이제 앞으로 내년도 시험 볼 때까지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금요일 날 빨간 날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수업합니다. 그런데 딱 2개만 쉬어요. 설날하고 추석. 그때도 나오시라 그러면 욕 먹어요. 그래서 그거 딱 2개. 설날하고 추석만 빼고 나머지 하여튼 금요일 날은 빨간 날이든 뭐든 관계없이 무조건 수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행복하죠? 예, 행복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19페이지. 자, 가로 2번의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 그거 볼게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분양 계획이고요. 시행자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는데 지 마음대로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그럼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기준은 우리 개발법에서 배웠던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그래요. 이유는 환지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의 교환 계획이죠. 그러면 분양 계획인 관리처분 계획은 뭐를 교환하는 계획일까요? 우리 분양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분양받는 거죠. 건물을 건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건물을 건물로 교환해 주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토지 교환이나 건물 교환이나 교환 계획 같다 계획이죠. 그러니까 기준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환지 계획 작성할 때는 대원칙이 적응환지였죠. 적응환지. 오늘 문제에서도 나갔죠. 적응환지 하면은 7가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위지, 면토, 수이환. 자, 7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해라 했는데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는 이 적응환지 기준에서 위치하고 지목은 빠져요. 자, 어차피 그 동네에서 하죠. 위치. 또 지목은 건물이 있으니까 다 될 거고.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요. 면적 남아요. 면적. 토지라고 수리도 빠집니다. 자, 이거 토지가 얼만큼 비옥한지, 물 어떻게 끌어오는지, 이거 농사 짓는 거 아니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 상황, 환경, 딱 요 3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 3개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분양을 해줘라. 이게 대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스에 그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종전 토지 건물의 면적 동그라미, 이용 상황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자, 요 3개 고려해서
자, 대지나 건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즉 합리적으로 분양해줘라 하는 건데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는 종전 토지나 건물의 위치, 지목 등을 고려한다? 틀린다는 거예요. 위치, 지목 이런 거 고려하는 게 아니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거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분양을 해준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있어요.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환지 부지정 그대로 이하에서 다 나옵니다. 거의 더 똑같이 써먹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를 증가하면은 뭐예요? 증환지. 감소시키게 되면은 감환지. 증환지, 감환지에서 그 대지나 건물이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한다. 또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럼 현금 청산한다 이 말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죠? 분양 안 해주니까 환지 부지정, 직권 부지정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맨 앞에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은 분양해주기가 어렵겠죠. 이때는 그냥 돈 받고 나가세요. 환지 부지정하는 거예요. 분양 대상에서 제외. 그런데 이제 논점은 그 밑줄 친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자, 고자도 분할 안 해주고 현금 청산해 버릴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원래 한 필지의 토지입니다. 원래 한 필지의 토지면은 소유권 하나니까 이 토지에서 분양받을 권리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분양권. 그런데 자, 이 토지를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해요. 1에 1, 1에 2. 그럼 분할했다는 것은 두 개 필지가 됐다고 얘기죠. 그러면 자, 요 1에 1번 토지에서 분양권 하나, 1에 2번 토지에서 분양권 하나. 자,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니까 분양권이 두 개로 늘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거. 이거를 소위 지분 쪼개기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분 쪼개기.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분 쪼개기 한다. 그래서 이 지분 쪼개기 하는데 이 지분 쪼개기는 사업하는데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안 좋을 것 같죠. 자, 지분 쪼개기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받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일반 분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돼야 분양대금 받아서 공사비에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 분양이 없으면 공사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지분 쪼개기가 돼요. 그래서 요거 인정 안 해준다 얘기죠. 그럼 원래 자, 한 필지일 때 소유자가 A였어요. 근데 A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두 필지로 분할해서 자, 1에 2번 토지를 B가 매수했습니다. 나중에 B한테는 토지 소유자로서 분양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죠? 자, 여자는 그냥 돈 주고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비사업에 투자한다 그래도 이런 땅 사봤자 나중에 분양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를 규제한다 그런 거냐? 지분 쪼개기 규제한다 그래요. 자,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 취득해봤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청산해버리게 되고요. 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는 증환지죠. 또는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해준다. 이건 돈 주고 내보내니까 환지 부지정. 또는 건물의 일부와 대지의 지분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럼 건물로 주는 거니까 무슨 환지라고 그래요? 입체환지. 그래서 뭐 증환지, 입체환지, 환지 부지정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까지는 환지계획에서 나왔던 거 거의 비슷하게 써놓은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 5번부터가 관리처분계획에서는 투규한 기준입니다. 자, 5번 보면 분양 설계, 동그라미, 분양 설계. 그럼 분양 설계가 좀 전에 뭐였을까요? 분양 설계란 동호수 배정이라고 그랬죠. 몇 동, 몇 호, 조합원 누구에게 분양해 줄지 하나씩 설계. 저희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 짜매출 별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자, 얘는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던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분양 설계가 동호수 배정하는 건데 이 분양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작성하라고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끝났을 때를 기준. 그 말이 뭘까요? 분양 신청을 다 받아갖고 작성해라 그 얘기죠.
그 분양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평형대에 맞춰가지고 동호수 배정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것도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분양 설계는 뭐를 다 받아갖고 작성? 분양 신청. 그럼 분양 신청이 끝났을 때가 언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자, 두 개 묶으셔갖고 자, 6번과 7번을 주택 공급 기준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공급 기준.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으로 주택 아파트 져갖고 분양을 해주는데 이 주택이 특히 투기의 온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의 공급 기준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핵심이죠. 그러면 6번을 원칙이라고 그래요. 원칙. 자,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 1주택 동그라미, 1주택을 공급하고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 동그라미, 1주택만 공급한다. 원칙입니다. 그 한마디로 주택을 공급, 분양할 때는 몇 주택 주는 게 원칙이다. 1주택. 종전에 주택을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느냐 관계없다는 거죠.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1주택만 분양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예외가 7번이요. 담화 안에서 예외 또 쫙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7번에서 2번 봐요. 2번. 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매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분양해 줄 수 있다. 그럼 종전에 주택을 10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면 10채 그대로 다 분양해 줄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분양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기억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매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과밀억제권역은 우리 수도권에서도 한 복판입니다.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어갖고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럼 우리 일단 수도권은 어디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수도권.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세 개를 묶어갖고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아, 됐다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인데 자, 이 수도권에서도 한 복판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은 대표적으로 어디겠어요? 서울이죠. 서울.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대표적인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무슨 사업? 재건축, 매출. 재건축 사업일 때. 그 다음 니은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 디귿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 등. 그럼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 등은 우리가 묶어갖고 공공이라고 그러면 되죠. 공공. 그러면 자, 기역, 니은, 디귿 자, 세 가지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분양해 줄 수 있대요. 이게 한마디로 투기의 우려가 없을 때입니다. 투기 X. 투기의 우려가 없을 때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다 줄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맨날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몇 번일까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중에서 몇 번? 기역이죠. 기역. 그거 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기역.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예를 보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세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자, 이 정비사업이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재건축입니다. 그럼 나중에 A는 재건축 아파트 몇 채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한 채밖에 못 받죠. 이유는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냥 1주택만 공급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재건축입니다. 나중에 A는 몇 채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세 채 다 받을 수 있죠. 이유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무슨 사업이니까 재건축.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다 분양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이게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A는 재개발 아파트 몇 채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여기까지 잘 오는데 마지막이 꼭 문제죠. 자, 이것도
한 채만 분양받게 돼요. 이유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도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은 또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어디가 아니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 두 번째 무슨 사업일 때만 재건축일 때만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분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그 다음에 3번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번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기준으로 종전토지 건물의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종전토지 건물의 가격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가격 끼워넣기 갖고 씁니다. 가격의 범위. 종전토지 건물 가격의 범위. 그럼 종전토지나 건물의 가격을 우리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전가. 그래서 종전가 범위에서 2주택 동그라미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럼 2주택 분양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여기서는 지역이 어디냐 사업이 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전가의 범위에서 2주택으로 다 분양을 해줄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2주택의 의미는 1+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 그래서 종전가가 아주 비쌉니다. 종전에 뭐 재건축하는데 아파트 30억이다. 그러면 종전가 비싼 거 맞춰가지고 1주택으로 줘야 된다면 큰 걸로 줄 수밖에 없죠. 대형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요새는 대형 평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두 채로 준다 그러죠. 그래서 큰 거 하나 대신 작은 거 두 개로 주는 것을 2주택이라고 그래요. 2주택으로 분양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1주택 즉 하나 더 주는 거예요. 하나 더 붙여주는 거는 큰 거 줄까요? 작은 거 줄까요? 당연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형주택 하나 더 붙여가지고 2주택으로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하나 더 줬는데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차익 남기고 팔아버리면 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자,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즉 하나 더 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 자, 다음 날 분양받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전매할 수 없다. 전매가 뭐예요? 전매 되파는 거죠. 샀다가 다시 파는 거를 전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못 판다 그 얘기입니다. 3년 동안은 못 팔게 제한하고요. 그러면 저거 3번은 동그라미 친 거 3개 그거 다 논점이에요. 그 가로 다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거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전가가 비싸면은 1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2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더 주는 거는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얼마 이하로 60 이하. 60 이하 하나 더 준 주택은 몇 년간은 못 판다고요? 3년간은 전매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주택의 공급 기준도 우리가 쭉 봤는데 자, 원칙 주택을 분양해 줄 때는 몇 주택 주는 거다? 1주택 분양이 원칙. 그런데 투기의 우려가 없으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다 분양해 줄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무슨 사업? 재건축. 그리고 종전가가 엄청 비싸면 큰 거 하나 주는 거 아니고 작은 거 2개 중소형 2주택으로 줄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는 60 이하 몇 년간은 못 팔게 한다고요? 3년간은 전매자. 이런 식으로 주택의 공급 기준도 우리가 쭉 봤어요. 그러면 이런 기준에 맞게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청에 인가받습니다. 자, 누구한테 인가받았어요? 시장군수에게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은 이제 시행자는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냐? 철거. 기존의 건물을 싹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나면은 이제 다 집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갖고 이제 철거해서 공사 무슨 공사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공사하는 거죠. 자, 기반설도 새로 싹 깔아주고요. 아파트 건물도 새로 짓고 이런 공사 몇 년 한다고 그랬죠? 몇 년씩 한 5년씩 공사하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바로 공사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6절에 공사 좀 늦네요. 웃음 포인트가 좀 늦어요.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이제 정비사업 뭐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은 저 공사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대로 공사를 했는지 검사부터 받아요. 그거를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준공인가.
자, 1번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다 완료하면 밑에 줄에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밑줄 준공인가 받아야 되고요. 그 밑에 바로 2번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즉 공사계획대로 잘 끝났다고 인정하면 준공인가하고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자, 고시에다가 동그라미 공사 완료 고시한다라고 하고요. 그 공사 완료의 고시가 나면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 그죠? 다 끝나가지고 이제 시행자는 마지막으로 뭐 해주는 거냐? 네, 분양 처분해주게 돼요. 분양 처분을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자,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뭐예요? 분양해준다 그죠?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분양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하루 1번 자, 소유권 이전, 즉 분양 처분입니다. 시행자는 이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그 관리 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즉 관리 처분 계획대로 분양합니다. 다 통지 알려주고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 넘겨주는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분양 처분한다라고 하고요. 그 밑으로 갑니다. 바로 2번 자, 시행자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즉 분양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 자, 고시에 동그라미 자, 아까 그 위에서 고시한 거 있죠? 고시에 동그라미 쳤는데 그거는 잘못 쳤어요. 자, 이게 고시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딱 끊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하고 고시하는 거 그 고시를 우리 그 유명한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이제 다음 날 이 분양 처분에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분양 처분의 효과가 한마디로 뭐겠어요? 이제 조합원은 새로 아파트 분양받은 것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 얘기죠.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데요. 그거 언제 취득하겠어요? 이전 고시 다음 날 이제 조합원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계속 봅니다. 자, 이 경우 그 대지나 건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그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분양 처분의 효과. 그러면 항상 취득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취득. 소멸은 끝날 때라고 그랬죠.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취득. 여기서는 뭐 철거했으니까 소멸하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은 다음 날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다음 날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 자, 항상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두 개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공법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공법은 과목의 이름이고 공법에서 구체적으로 6개 법을 배운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률의 이름은 정비법이죠. 자, 420페이지 페이지 옆에 파트 3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비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등기 없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 등기 없이 취득했지만 팔아먹으려면 즉 처분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등기. 그 등기까지 다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게 아니죠.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등기 절차 3번에 자, 그 등기를 분양 등기라고 그래요. 분양 등기. 저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대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행자 다 의무적으로 촉탁 신청해서 분양 등기까지 다 해주도록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기간 봐요. 좀 전에 공사 완료 고시가 났다. 며칠 내 분양 처분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90일은 또 어디서 나왔어? 90일 여기서 아무거나 갖다 들이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 분야합니다. 지체 없이 분야해 주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났으면 분양 등기도 며칠 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그래서 정비사업은 지체 없이 분양하고 지체 없이 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체 없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가급적이면은 제일 빠르게, 그 얘기죠. 가급적이면 제일 빠르게 분양해주고 또 제일 빠르게 등기도 해줘라, 그 얘긴데요. 자, 이거 며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정비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했다 아파트 한두 세대 짓는 거 아니죠. 몇천 세대를 짓습니다. 한 5천 세대씩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주는데 며칠 내 분양하고 며칠 내 등기 다 끝내라,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며칠 내 분양, 며칠 내 등기가 아니고 지체 없이 분양하고 지체 없이 등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 지체 없이 시행자가 해주는 분양 등기, 자, 이 등기도 무슨 등기의 성격을 가질까요? 보존 등기요, 이전 등기요? 자, 보존 등기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최초로 하는 등기죠. 등기부를 새로 싹 편성하는 기능. 그래서 이 등기의 성격은 역시 보존 등기의 성격을 갖고요. 그럼 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등기를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정비사업에 관해서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번에 의한 등기, 즉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왜 못해요? 등기부가 없다. 그것만 딱 이해하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등기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청산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청산금의 개념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네요. 뭐하고 뭐의 차이게요?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액, 요거를 징수 지급하는 것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보세요. 자, 대지 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의 가격, 그걸 세 글자로 종전가, 종전가와 새로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의 가격, 요를 분양가, 종전가와 분양가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매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걸 청산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청산금 이제 징수 지급하면서 사업이 끝나는 건데요. 자, 청산금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징수 지급해라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언제부터일까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입니다.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이유는 좀 전에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날 취득하죠. 그럼 분양가, 종전가의 차액, 돈도 언제 확정되는 거냐? 이전 고시 다음 날 확정이 돼서 다음 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서 사업이 다 끝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정비사업 절차 우리 쭉 봤는데, 그러면 정비사업의 절차에서도 좀 관리처분 계획대로 건물 지어갖고 분양해 주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요걸 우리가 배운 거예요. 관리 처분 방식. 그래서 이 관리 처분 방식은, 자, 관리 처분 계획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죠? 뭐부터 하니까? 공사부터 하니까 공사 계획의 이름이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다음에 분양 계획의 이름이 관리 처분 계획인가? 두 개 계획부터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은 이제 공사 끝나면 분양해 주는 방식. 요거를 관리 처분 방식. 그래서 정비사업은 한마디로 누가? 조합이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가 되고요. 자, 이런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를 쭉 다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비법 끝. 그래서 정비법이 하여튼 우리 공법에 포함되어 있는 법 중에서 제일 복잡해요. 제일 복잡하고
그 법률도 맨날 뜯어고치고 그래서 걸레 같아요. 누더기 같은 법인데, 자, 그거보다 더 누더기 같은 법이 주택법이었어요. 주택법이 주택 정책이 제일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예 올해 그냥 전면 개정시켜 버렸어요. 주택법은 올해 배운 거하고 내년에 배우는 주택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은 싹 뜯어 고쳐 버렸는데, 정비법도 조만간 싹 뜯어 고칠 거예요. 이것도 주택법 못지않게 아주 누더기 같은 법이에요. 그래서 정비법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싹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어차피 내년에 다 시험 합격해갖고 끝낼 거죠. 걱정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정비사업 자체가 6개가 있어갖고 잘 복잡해요. 잘 복잡하고 개정도 아주 빈번하게 돼서 잘 어려운 법인데, 하여튼 이 정비법 끝나면은 이제 긴 터널을 벗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네 번째 법률인 건축법 나오죠. 자, 건축법부터는 그닥 논리가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해요. 건축법이 우리 6개 공법의 법률 중에서 제일 단순한 법입니다. 건축 기준에 관한 법인데, 대신 기준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숫자만 좀 애우면은 점수 따기가 제일 좋은 법이에요. 애우는 거는 자신 있으시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건축법은 뭐 논리가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건축 기준에 관한 법인데, 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건축법 배워요.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6문제씩 출제가 되죠. 건축법은 7개, 주택법도 7개. 이게 더 출제 비중이 더 큰 법이고요. 그리고 건축법은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 즉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건물이라는 걸 건축하려면 무조건 건축법에 규제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장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일반법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는 이게 네 번째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순서대로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공부하는데, 이게 중요성은 두 번째로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법은 토지공법, 건물공법이라고 그랬죠. 토지공법에서 일반법, 즉 전국토에 무조건 적용하는 법이 무슨 법이었어요? 국토법.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토법이 첫 번째로 중요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한다. 주된 모습이 건물 짓는 거죠. 그래서 건물공법으로서 일반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은 부동산법은 국토법하고 건축법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국토법 다음에 이걸 봐야 돼요. 건축법. 여기서 이 기본적인 개념들이 싹 나오기 때문에 국토법 다음에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 법률의 기본 개념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출제 비중도 7개니까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법이 총 6개 법이라고 그랬는데, 국토법하고 건축법 두 개만 확실하게 공부해도 꽈락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꽈락이라는 게 뭐야? 꽈락. 40점 미만. 과목 낙제죠. 꽈락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해요. 그래서 올해도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진 분들 부지기수예요. 거의 불합격한 사람들의 50%는 공법 꽈락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일단 국토법에 몇 문제 출제돼요? 12개. 건축법은 7개. 이 두 개 법만 합쳐도 몇 개가 출제가 돼요? 19개.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확실하게 공부해도 꽈락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공법이 6개 법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하고 적성이 맞는 게 있고 또 안 맞는 게 있죠. 쫙쫙 들어오는 법이 있는데 6개가 다 안 맞아요, 적성에?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튼 자, 6개 중에서 적성이 맞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좋은 법이 있는데 영 자기하고 안 맞는 법이 있어요. 그런 거는 공부해봤자 별로 효율도 없어요. 그냥 제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만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국토법과 건축법. 그럼 이 두 개만 공부하고 나머지 4개는 그냥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공부 안 해요. 두 개만 열심히 해도 본 시험 가면은 틀리라고 내는 게 있어요. 기본서에도 안 나오는 아주 지엽적인 거. 그런 게 우리 공법은 한 10문제 됩니다. 10문제.
그러니까 본 시험에서 4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듣도 보도 못한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문제 안 배운 거를 틀려갖고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잘 찍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30개 그게 이제 배운 건데 거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럼 아무튼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공법은 한 10문제씩은 제끼고 갑니다. 제끼고. 그러면 자, 두 개만 공부했는데도 본 시험 가면은 틀리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만 있는데 5개 틀렸어요. 와, 인간적으로 너무하죠. 5개 틀려가지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14문제 딱 맞췄어요. 14문제. 그럼 나머지 4개 법률에서는 출제하는 게 21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거 공부 안 했는데 괜히 풀어보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비가. 함정 싹 파놔갖고 다 틀려요. 전멸하니까 공부 안 한 거는 그냥 잘 찍어야죠. 잘 찍는데 찍을 때도 왔다리 갔다리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초지일관. 한 번으로 쫙 찍어야 돼요. 한 번으로 쫙 밀어갖고 찍어야 되는데요. 우리 시험 이제 오지선다니까 1, 2, 3, 4, 5. 그럼 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은 각각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으로 나오는 비율을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게 20%, 2번, 3번 다 20%씩. 그럼 20%면은 8문제씩이다 하기죠.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1번이 정답인 게 8개, 2번이 정답인 게 8개. 이런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번호로 찍어야 돼요. 그런데 찍을 때도 그 1번하고 2번 이거 갖다 찍는 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시험을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꼭 1번, 2번 갖다 찍어요. 그래서 절대 1번, 2번 갖다 찍으면 안 돼요. 이유는 올해가 27회였죠? 27회. 자, 27회에서 1번이 정답인 게 8개였어요. 근데 2번이 정답인 게 7개. 3번 8개, 4번 8개. 여기서 하나가 5번이 하나 더 나왔고 5번이 답인 게 9개였어요. 그 다음에 작년 거 하나만 더 보면 작년 26회에는 1번이 정답인 게 7개. 2번, 3번 다 8개씩인데 여기서 하나가 5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갖다가 정답 주는 거는 제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문제 나오면은 이것만 쉬는 거예요. 1번이 몇 개고 2번이 몇 개고 맨날 이거 쉬는 게 제 그 할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하고 2번은 8개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몇 번이냐? 5번. 그리고 특히 농지법은 2개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5번. 그러니까 찍을 때는 공법은 5번 갖다 찍어야 돼요. 5번. 5번. 그래서 5번 갖다 찍으면 최소 20%니까 21개 20%면은 4문제는 찍어갖고 무조건 맞는다 그죠? 그래서 저희 14개 자기가 풀어갖고 맞추고 찍어갖고 4개 맞췄어요. 그럼 18개 맞췄으니까 몇 점이냐? 45점. 아주 훌륭한 점수입니다. 아니, 우리 공법에서는 45점 맞으면 잘한 거예요. 뭐 공법을 70점, 80점 이렇게 맞고 그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배씩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 나중에 가면은 그 양이 6과목 중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본시험 가면은 또 듣도 보도 못한 게 10개씩 나오는데 그래서 공포의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법은 한 50점 이 정도 맞으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공법 막 70, 80 이렇게 맞아갖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요 점수예요. 한 50점 정도. 그럼 1년 지금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을 하는데 50점 그거 못 맞겠어요? 50점 어떻게 하면 맞는다고 그랬어요?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야 이게 쭉 이렇게만 가도 50점은 되는 거야.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야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하여튼 공법 50점 정도 맞으면 되죠. 그럼 나머지 10점은 어디서 보태주는 거냐? 중개사법에서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민계공 그랬어요. 민계공. 주요 과목이 3개다. 근데 요새는 공법은 그냥 꽈락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중개사법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계중.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다예요. 100%.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면 100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 점수 보면은 중개사법은 한 80점 맞아요. 80점. 그럼 중개사법 80이면은 공시세법, 공법 몇 점씩만 맞으면 돼요? 50점씩만 맞아도 평균 60으로 합격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60점만 맞아서 합격하면 끝나는 거니까 절대 뭐 고득점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그럴 필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하여튼 중개사법 80만 맞아놓으면은 공법 몇 점만 맞으면 된다. 50. 그러면 두 개만 해도 기본 45점은 깔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뭐 하나만 자기 이제 능력껏 국토법, 건축법 다음에 뭐 주택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만 더 하면은 50점 맞는 거는 그닥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 막 너무 부담 갖고 막 공부하고 그럴 필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부담은 엄청 느끼는데 공부는 엄청 안 하시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공법은 그냥 한 50점 정도 맞으면 된다. 그리고 50점 맞으려면은 일단 국토법, 건축법 두 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껏 하나만 더 선택해서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0점만 넘기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국토법 다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법이 건축법이 돼요. 건축법. 자, 그러면 건축에 관한 법이니까 저희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하느냐? 적용 범위. 자, 여기서 기본 개념들이 다 나옵니다. 일단 건축법을 적용하는 물건이라고 그래요. 적용 대상물. 자, 적용 대상물 네 가지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에 건축법을 적용하죠. 건축물. 근데 건물 건축하는 땅, 대지라고 그래요. 또 건축물에 설치한 각종의 건축 설비, 또 일정한 공작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물건에 적용을 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당연히 핵심은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 이 건물 개념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합니다. 작년에는 다중용 건물 물어봤고요. 그 전년도에는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이런 개념에서 하나씩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요 공작물. 공작물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공작물도 건축법을 적용하는데요. 올해는 요 공작물에서 단순하게 또 한 문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적용 대상물은 이제 건축물의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건축물에 무슨 행위를 할 때 적용하는 거냐? 적용 대상 행위. 세 가지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자, 건축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건축한다 그러면 5개를 얘기합니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과 이전. 이 5가지 개념이 가장 기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건축의 개념들 쭉 볼 거고요. 또 건물을 대선할 때도 건축법을 적용해요. 자, 대선은 말 그대로 뭐예요? 크게 고친다 하기죠. 건물 크게 수선할 때. 또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용도 변경할 때.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한다 하는데, 자, 이 중에서 건축과 대선.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축 허가 대상 행위라고 그래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자, 이 두 개는 묶어가지고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건축과 대선의 개념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 얘는 독자적으로 한 문제입니다. 용도 변경. 그래서 22회부터 25회까지 한 6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용도 변경 가지고 계속 한 문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2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용도 변경은 또 계속 주구장창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적용 대상 행위는 무조건 2문제. 적용 대상물에서 하나. 그래서 여기서 합쳐가지고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냐? 3문제입니다. 그럼 건축법에 몇 문제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7개. 그 중에서 거의 반이 여기서 다 집중이 되는 거니까 이 건축법은 적용 범위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뭐 적용의 특례 나오는데 그거까지는 뭐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일단 424페이지의 2절 적용 범위. 자, 오늘 적용 대상물 그거까지만 하고 끝낼 테니까 조금만 더 봅니다. 그러면 2절의 적용 범위 옆에 타이틀 보세요. 아주 화려하죠. 10회부터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한 문제도 아닙니다. 거의 2문제 이상, 3문제씩 물어보는 제일 중요한 파트고요. 자, 적용 대상물 가로 1번의 건축물 거기다 별표. 자, 건축물의 의의부터 옵니다. 건축물이란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그럼 공작물이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제작한 물건이다 하겠죠. 건물도 다 사람이 짓는 거니까 공작물, 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거기에 동그라미 1. 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원칙적인 건물의 개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 한 줄로 쭉 써놨는데 종류는 3개가 나옵니다. 종류는 3개. 그럼 일단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물이 돼요. 지붕하고 기둥. 그럼 지붕, 기둥으로 딱 서 있는 건물 우리 뭐 생각해 보면 될까요? 지붕하고 기둥으로 있는 거. 저 우리 남산 가죠, 남산. 케이블카 타고 딱 올라갔다 타워 가기 전에 옆에 팔각정 있죠? 팔각정 같은 정자 형태의 건물. 정자 같은 거는 지붕하고 기둥으로만 서 있죠? 다 건물이라 그래요. 또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물이에요. 지붕하고 벽. 그럼 지붕하고 벽으로 서 있는 건물 뭐 있을까요? 우리 집 생각하면 돼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크지 않으니까 기둥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물. 그 다음에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도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다 있는 거죠. 지붕, 기둥, 벽 다 있어요. 그러면 자, 건물의 종류 하면은 3가지. 첫 번째는 지붕과 기둥. 두 번째 지붕과 벽. 세 번째 지붕과 기둥과 벽. 그러면 건물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 지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어야 된다. 기둥하고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금 어렵게 물어봤다 어떻게 줄까요? 접속사 갖고 물어보는 거죠. 건물이란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 있는 것이다. 틀리는 거예요. 지붕 또는이 아니고 지붕과. 지붕은 필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붕 또는 기둥과 벽이다 이러면 틀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자,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거기에 동그라미 2.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하는 대문, 담장, 뭐 굴뚝 이런 것들도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하면 다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그 지하의 공작물은 지하도, 고가의 공작물은 고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가도로. 그래서 지하나 고가에다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자고, 창고 거기까지 동그라미 3. 기타 대통령 영의 정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나 고가에다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거 우리 뭐 떠올리면 돼요? 지하도 상가에 점포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강남역 지하도 상가에 뭐 점포들 엄청 많죠. 휴대폰 가게, 화장품 가게 많은데 그것도 다 건물이라고 개념 정의하는 거예요. 이유는 지하도 상가의 점포는 원래 토지에 정착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건물하고 똑같은 효용을 가지니까 별도로 규정을 해서 그 동그라미 1, 2, 3 그 3가지에 해당하면은 뭐가 된다? 건물. 건물로서 건축법을 적용한다. 그 얘기고요. 근데 이 건물의 종류가 한두 개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 종류가 건축사협회가 건물의 종류 쫙 열거해 놓은 게 한 400개가 넘어갑니다. 하여튼 440 몇 개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400개가 넘는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별로 일일이 건축법을 규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종류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용도를 정해놓고요. 용도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용도. 자, 건물의 용도란 건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이다. 그러니까 건물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거를 뭐라 불러요? 용도. 그리고 이 용도가 총 몇 개가 있는 거냐? 29개가 있어요. 29개. 그래서 옆에 이제 보시면은 1번에 단독주택, 2번에 공동주택,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랬죠? 근린생활시설을 줄여갖고 근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주변에서 흔히 보는 시설들이요. 일종 근생. 4번은 이종 근생. 등등등 해가지고 옆에 보면은 29번 뭐까지 있어요? 야영장시설. 이게 올해 신설돼 있어요. 종전에는 28개가 있었는데 올해 야영장시설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용도가 29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문서에는 좀 용도 29개 그냥 이름만 쫙 써놨죠. 근데 이 용도별로 구체적인 건물의 종류들이 작게는 한두 개, 많게는 열 몇 개씩 쫙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파악해야 되냐? 용도. 이 건물이 무슨 용도인지를 알아야 건축법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그 용도별로 건물의 종류들이 쫙 열거가 돼 있어 갖고 요게 한 5페이지 정도 돼요. 5페이지.
자, 이게 건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건물의 용도. 그래서 입문서에서는 그 다 써주면은 그 용도별 건물의 종류 한 5페이지 걸쳐갖고 다 써놨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입문서는 그냥 제목만 쭉 써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건물들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다 기본서 나오면은 본다는 거예요. 막 기대되고 막 그러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공법이 이게 양이 많아요. 공법에서는 20개 넘어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됩니다. 자, 우리 20개 넘는 거 앞에서 뭐 배운 거 있을까요? 국토법에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쫙 종류가 나눠졌다. 용도지역이 총 몇 개 있다? 21개 있어요. 21개.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물의 용도는 또 몇 개요? 29개. 용도지구라는 것도 우리 배웠죠? 용도지구도 10개인데 이게 세분되면 29개가 있어요. 29개. 그러니까 공법은 20개 넘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과목에서는 20개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공시법에서 지적법 배우죠? 자, 지목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지목은 28개 있다 그러죠. 지목. 뭐 대부터 시작해갖고 잡종지까지 28개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20개 넘는 게. 그래서 그건 딱 한 번 나오니까 지목 몇 개요? 28개요. 이거는 잘 맞히는데 용도 지역이 몇 개요?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공시법보다 더 공법을 공부 안 한다 그 얘기죠. 맨날 어렵다고 하고 공법은 개무시한다. 아니 무시한다 그 얘기인데, 자, 이렇게 공법은 20개 넘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3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보다 훨씬 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도에서도 그 1, 2, 3, 4, 그 이종근생까지가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그거까지도 필요 없고 그 밑에 입문서에서는 주택만 써놨어요. 그 주택만 좀 입문과정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 자, 1번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이라는 용도에는 구체적으로 4가지 주택이 들어가요. 단독주택. 자, 요거를 협의의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좁은 의미에서의 단독주택. 그래서 주변에 그냥 2층 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공관. 자, 공관이라는 거는 뭘 공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정부 주요 인사가 사는 집이죠. 국무총리 공관, 국회의장 공관. 자, 이런 것들도 다 단독주택으로 포함을 해요. 그래서 4가지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 많이 들어봤는데 공동주택이라는 용도에는 4가지의 주택이 또 들어가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자, 여기 4가지의 주택이 포함. 그럼 기숙사는 뭔지 아시죠? 학생이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사는 숙소를 기숙사라고 그래요. 뭐 그 정도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4개, 공동주택에 4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1회 시험 문제였어요. 다음 주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다세대, 기숙사. 뭐가 정답?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가구가 정답인데 요새는 그런 쉬운 거 갖고 안 물어보죠. 요새는 사례 갖고 줘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2, 3, 4층을 주택으로 쓰는데 각 층의 면적이 얼마고 몇 세대가 살고 있다.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인가? 그러면 이제 주택의 요건을 알아야 맞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옛날같이 이렇게 쉽게 안 물어봐요. 그 억울하시면 1회 때 보셨어야죠. 자, 1회 때는 그냥 참고 시험만 봤으면 그냥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 그 정도로 쉽게 물어봤는데 지금 횟수가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28회 시험이죠. 그래서 쉬운 거는 절대 안 물어봐요. 이제 다 어렵게 물어보는데, 자, 일단은 요거 4개씩 있으니까 요거부터 구분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공동주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주택 앞글자 따갖고 연, 다, 기 이러면은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구분 안 되죠. 그래서 다세대는 세자 땁니다. 아연, 세기. 자, 이렇게 정리해요. 아연, 세기. 일단 요 4개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택의 요건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요건들을 좀 한번 봅니다. 자, 먼저 다중주택부터 봅니다. 다중주택. 일단 다중이라는 것은 많은 공중,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다중주택, 많은 사람이 요하는 주택인데, 첫 번째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하는데요. 두 번째 요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서는 안 됩니다. 독립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각각의 구역에서 독자적으로 밥해 먹고 빨래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죠? 그럼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잠만 잔다. 그죠? 자빠져. 아니, 그냥 잠만 잘 수 있다. 그리고 씻는 거는 돼요. 욕실은 되는데 취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독립 주거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3계층 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면적을 다 합쳐보니까 330제곱미터. 자, 이게 100평이에요. 100평 이하.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다수인이 거주하는데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면서 3계층이하고 3층이야. 이 세 개 요건을 모두 갖추는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다중주택 이거 어떤 거 떠올려 보면 될까요? 무슨 주택 떠올려 보면 돼요? 고시원. 고시원은 주택이 아닙니다. 우리 고시원 보고 집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저 대학교 주변에 하숙집 떠올리면 돼요. 하숙집 보고 만든 개념이 다중주택이에요. 하숙생 여러 사람이 살죠. 다중. 그래서 다중주택이다 하는데, 자, 이게 이제 하숙집 요거 딱 예를 든 게 그 재작년에 그 절찬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있죠. 응답하라 1994. 1944인가? 아니 1994인가? 하여튼 그 응사해가지고 거기서 하숙생들 얘기하죠. 그 하숙집이 그대로 무슨 주택이냐? 다중주택. 그래서 그때 이제 떠올리기가 딱 좋았는데 끝났어요. 벌써 이것도 2년도 됐네요. 그래서 요새는 드라마에 하숙집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요새 드라마에는 없어요. 맨 도깨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깨비 엄청 재밌던데, 아무튼 도깨비하고 김사부하고 요새 이제 챙겨보는 드라마는 딱 그 두 개입니다. 드라마도 요새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드라마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있을 때 좀 많이 보시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요새는 뭐 마땅한 게 없는데, 자, 아무튼 다중주택은 하숙집 딱 떠올리면 돼요. 이 세 가지 요건. 그 다음에 다가구 봅니다. 다가구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3계층 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면적 합계 660, 자 200평이에요. 200평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다. 자, 역시 얘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일단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몇 계층이야? 3계층. 자, 층하고 계층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데 자, 1층은 상가, 뭐 슈퍼, 미자원 이런 상가로 쓰고요. 2, 3, 4층을 주택으로 씁니다. 자, 이런 주택을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럼 일단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4층짜리 건물. 층은 그 건물 자체 층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몇 개층? 3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층하고 계층하고 다르다 이제 아시겠죠? 계층은 그 용도로만 쓰이는 층수예요. 그래서 다중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3층짜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층인지는 모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다 몇 개층이야? 3계층 이하.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면적을 다 합쳐보니까 얼마 이하? 660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 그래서 뭐 빌라 같은 건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가구. 그러면 이제 다중하고 다가구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자, 둘 다 3계층이하는 같이요. 작은 게 뭐예요? 다중. 330 이하는 다중. 660 이하면 다가구. 그래서 작은 거 큰 거 330이냐 660이냐 이걸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 봅니다. 자, 아파트 하는데 우리 뭘 보고 아파트라고 그래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 5계층 이상인 주택. 면적은 안 따집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은 적어도 건물이 몇 층 이상은 된다.
5층 이상. 4층짜리에서는 전부 다 주택으로 써봤자 몇 개 층밖에 안 나요? 4개층.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려면 일단 건물은 몇 층 이상이 되고 5층 이상. 그 중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되면 그 주택은 뭐라고 부른다? 아파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 도곡동에 타워 팰리스 있죠? 1, 2, 3층은 뭐 백화점 같은 상가가 있고 위에 아파트 쫙 있죠? 그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니까 그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파트라고 부르는 거죠. 하여튼 5개 층 이상 되면은 무조건 뭐다?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 둘 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입니다. 자, 5개 층부터는 무조건 아파트가 되니까 4개 층이야. 근데 한 개 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을 다 합쳐보니까요. 660제곱미터, 200평을 초과하는 큰 거면은 연립이라고 부르고요. 660 이하, 작은 거면은 다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우리가 빌라라고 그래요. 빌라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나눠져요? 초과냐, 이하냐. 큰 거는 연립, 작은 거면은 다세대, 초과, 이하. 이걸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하고 아파트는 어떻게 달라요? 5개층 이상인지 4개층 이하인지 이걸로 구분.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차이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건 어떻게 구분할까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정확한 이름이 단독 소유하는 주택.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주변에 빌라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자, 3층 6세대가 살아요. 각 세대당 면적이 100제곱미터 가정합니다. 자, 100제곱미터씩 6세대가 사는데 그럼 이 빌라는 무슨 주택일까요? 자, 일단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죠. 요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주택으로 쓰는 면적 100, 200 세 층이니까 600. 그럼 몇 세대가 살아요? 6세대. 일단은 요건 딱 써놓고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다중주택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중은 33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돼요. 다가구는 3개층이야,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 충족하니까 일단 이 빌라는 무슨 주택이다? 다가구. 근데 다가구만 될까요? 또 뭐도 될까요? 다세대. 4개층이하고 660 이하. 다세대는 몇 세대 안 따지죠? 그러면 이 빌라는 다세대도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에도 맞고 다세대에도 맞아요. 자, 건축법에서는 요거 다가구 다세대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요거는 등기부를 띄워봐야 돼요. 등기부 딱 띄워보니까 전체를 A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다가구. 근데 등기부 띄워보니까 101호는 갑이 소유하고 102호는 을이 소유하고 병정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하는 집합건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다세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요거에 따라서 단독 공동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숨 소리가 계속 나요. 자, 그래도 이거 우리가 아파트 하는데 예전에는 아파트 그냥 옆에 사람이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같이 아파트라고 불렀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의미 딱 배운 거 아니에요. 아파트 5개층 이상. 근데 옆 사람한테도 막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잘난 척 할 수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배우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 재미가 막 있고 흥미가 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흥미가 생길 거니까 하여튼 좀 참고 하고요. 자, 하나만 더 봅니다. 대지. 자, 조형대상물 이제 대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건물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그러죠. 건물이 있는 땅을 대지. 건물이 없는 땅은 뭐라고 불러요? 건물이 없는 땅. 나대지. 건물이 있으면. 자,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그거는 학개론에서 부르는 거고요. 학개론. 우리 공법은 건물이 없으면 토지, 국토법. 건물이 있으면 대지, 건축법. 아니 공법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토지, 대지. 굳이 어려운 나대지, 건부지 이런 말 쓸 필요 없고 건물이 없으면 토지, 건물이 있으면
대지. 그래서 건물 건축에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축법상 토지의 단위, 건물을 짓는 토지의 단위를 대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대지하고 저 우리 지적법에서 배운 대라는 거 있죠? 지목이 대. 지목이 대하고 건축법상의 대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목이 대하고 건축법상의 대지하고는 완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지목이 대라는 것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땅의 종류를 구분한 거죠. 그런데 지목이 대라도 건축법상의 대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목이 대라도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다. 이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럼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지목이 대라도 대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거꾸로 지목이 대가 아니래도 건축법상의 대지가 되는 경우도 엄청 많죠. 그리고 지목이 공장용지, 공장을 건축하면은 건축법에서는 뭐가 돼요?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에 관계없이 건물 건축에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토지의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 근데 우리 법상의 토지의 단위는 뭐가 기준이에요? 법상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그러죠. 필지. 그래서 건축법상의 대지의 단위도 필지가 단위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1번 토지, 2번 토지. 자, 이런 지번이 부여되는 각각의 토지를 우리가 필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필지가 소유권 같은 권리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1번지를 A가 소유하고 있고요. 2번지를 B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건물 짓는 토지의 단위 대지도 역시 뭐가 되는 거냐? 필지가 됩니다. 자, A가 자기 땅에다 건물 짓는 거지. 자, 1번 토지, 2번 토지 걸쳐가지고 건물 짓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A가 건물 지을 때 토지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1번지, 요 필지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즉, 대지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냐?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A가 뭐 예를 들어서 2번 토지까지 마저 사가지고 자기 소유 땅이 됐어요. 그러면은 1번지, 2번지 둘 다 자기 거죠. 그러면 이때는 1번지, 2번지 두 필지에 걸쳐갖고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이 건물의 대지가 몇 필지가 되는 거냐? 두 필지가 된다고 그래요. 즉,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1필지 일부만을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외까지는 필요 없고, 자, 원칙 건물 짓는 토지의 단위 즉 대지는 뭐가 되는 거다? 필지. 각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건물을 짓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426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대지. 자,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 이거 공시법에서 무슨 법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완전 처음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지적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적법. 그래서 지적법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밑줄.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딱 끊습니다. 그럼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라고 그랬죠. 즉 건물 짓는 토지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냐? 각각의 필지가 된다. 자, 요거를 좀 유식하게 1필지 1대지라고 그래요. 즉 1필지를 1대지로 봐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 대지의 단위가 된다. 그 얘기고요. 근데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1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다 하는데, 그 예외적인 거는 뭐 지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지는 이꼴 뭐라고요? 필지. 건물 짓는 토지의 단위는 필지가 된다.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우스갯소리 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자, 이제 1시 20분 정도까지 수업해도 뭐 끄떡 없죠?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날씨가 완전 추워요. 완전 추운데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자, 다음 주에 또 공감무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물론 없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